안녕하세요. 힐링 이모션입니다. 오늘 읽어볼 책은 Fair Player라는 책인데요. 데이비드 보더니스 작가가 지었습니다. 작가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저널리스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과학, 역사, 경제, 비즈니스 등 다방면에서 종횡무진 활약하는 지식의 르네상스맨이다. 시카고 대학교에서 수학과 물리학, 경제학을 전공했다. 옥스퍼드 대학교 세인트 앤터니 칼리지 상임연구원을 거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수년간 가르쳤다. 특히 지능 도구 상자로 유명한 강의는 큰 호응을 얻으며 사회과학 전공자들의 입문 과정으로 자리 잡았고 대외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아 수많은 청강생들이 줄을 이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챕터 1. 최고의 베테랑들은 어떻게 길을 잃었나? 휴먼 에러를 인지하고 대비하라. 저는 뭐라고? 어쩌다 라고 생각했어요. 망한 자실했죠. 실패로 끝난 모의수술. 몇 해 전 프랑스의 어느 대형병원 마취과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정기시험이 있을 예정이었다. 승진한 지 얼마 안 된 병원 최초의 여성 마취과장 이베트 듀랑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시험이었다. 외과 의사가 수술을 진행할 때 문제가 발생하고 주어진 시간 안에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하면 되었다. 도움을 한번 받을 수 있지만 그러면 점수가 깎였다. 이날 듀랑에게 손님이 방문했다. 영국의 유명한 의대 부속병원 마취과 전문의인 그는 시험 전에 듀랑에게 제안 하나를 했다. 강한 영국식 악센트가 섞인 프랑스어로 정중하게 설명했고 듀랑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마취과 전공의들이 어떻게 대항할지 궁금해졌다. 두 사람은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마취의들을 불렀다. 시험이 시작되었다. 마취의들은 인형 환자의 수술을 준비했고 환자가 숨을 쉴 수 있게 후드 마스크, 식도를 막고 기도로만 산소가 들어가게 하는 장치를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 마스크는 좁은 성문, 목의 윗부분에서 성대가 열리는 지점을 지나서 기도 또는 기관까지 깊숙이 내려가지 않고 후두부의 성문 윗부분에 딱 들어맞는 관이었다. 그런데 후드 마스크가 제대로 맞지 않았다. 마취과 수석 전공의는 듀랑이 이런 상황을 미리 계획한 줄 알고 다른 마스크를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새로 받은 마스크도 다르지 않았고 이제 그는 맞는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듀랑이 시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수석 전공의는 환자의 턱과 목 부분의 긴장된 근육을 이완하기 위해 약물을 더 투여했다. 이러면 해결될 것이다. 대개 시험은 이 정도에서 끝이 났다. 그래서 듀랑이 수석 전공의에게 이 방법도 효과가 없군요 라고 말했을 때 그는 당황했다. 이때 영국 방문객이 듀랑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듀랑은 환자의 상태를 알리는 모든 모니터의 알람을 켰다. 우레와 같은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렸고 수석 전공의는 보아가 치밀기 시작했다. 한 개의 알람이 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시험은 있었지만 동시다발로 울리는 알람은 처음이었다. 다행히도 그는 이런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절차를 알았고 기간 내 삽관을 시도했다. 폐에 공기를 주입하기 위해 좁은 성문을 통과해 더 밑에 있는 기도까지 관을 더욱 깊숙이 삽입하는 시술이다. 이 방법이라면 효과가 있으리라. 그러나 듀랑과 영국 방문객이 인형의 성문을 막아놓은 상태였다. 쇼크로 인해 근육이 긴장된 상황을 재현한 것이다. 마취의는 아무리 노력해도 관을 삽입할 수 없었다. 감점을 감수하고 어시스트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반복적으로 관을 이리저리 조작해봐도 제 위치에 넣을 수가 없었다. 이 시점에서 미리 듀랑과 방문객의 지시를 받은 한 간호사가 호흡을 유지해주는 다른 방법을 제안했다.
성문보다 훨씬 아래의 목 앞부분을 절개하는 기관 절개술이었다. 수석 전공의는 곧바로 그녀를 조용히 시식시키고는 끝에 광섬유 카메라가 장착된 더 좋은 삽관용 관이 필요하다며 소리쳤다. 그녀가 급하게 이 장비를 가져왔지만 이마저도 소용이 없었다. 별다른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고 수석 전공의와 어시스트는 점점 이성을 잃어갔다. 마침내 듀랑은 알람 하나만 남기고 모두 껐다. 갑자기 방안이 조용해졌다. 체내의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모니터에서 느린 삐 소리만 들렸다. 이것이 실제 수술 상황이었다면 환자는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거나 사망했을 것이다. 시험은 끝이 났고 마취의들이 불평을 쏟아냈다. 비현실적입니다. 현실에서 기관 내 삭감법이 실패하는 일은 거의 없고 주변이 지나치게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 기관 내 삭감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간호사가 제안했던 방법인 기관 절개술 실력을 평가하기 위해 설계되었다면 필요한 도구를 찾기 어렵게 옆방에 두는 것이 아니라 수술실 보조 테이블에 정렬되어 있어야 했다는 것이다. 듀랑은 마취의들의 불평을 들어준 다음 시험에 관해 설명했다. 길을 잃으면 지도를 왜곡하기 시작한다. 10년도 더 전에 영국에서 일어난 유명한 의료사고에서 정확히 이런 순서로 문제가 발생했다. 사망한 환자는 일레인 브로마일리라는 젊은 여성으로 흔하게 하는 부비강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그녀의 남편인 마틴 브로마일리가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함께 왔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그녀에게 손을 흔들어준 뒤 식료품을 사려고 아이들과 마을로 돌아갔다. 얼마 후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와 아내가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 저는 제기랄 뭐라고? 어쩌다? 라고 생각했어요. 망연자실했죠. 온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병원에서 필요한 조사를 만족할 만큼 철저하게 하지 않으리라는 걸 안 브로마일리는 외부 전문가를 고용했다. 그리고 세세한 의학적 문제뿐만 아니라 수술 과정에서 발생했을지도 모르는 의사소통의 문제도 살펴보았다. 브로마일리가 이렇게 대응한 이유는 그가 여객기 조종사였기 때문이다. 항공업계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고들에 관해 심도 깊은 조사가 이루어져 왔고 그 결과 조종실에서 정보가 원활히 공유되게끔 하는 절차상의 체크리스트가 마련되어 있었다. 브로마일리는 수술실에서 발생한 상황을 보여주는 보고서를 읽었다. 수술팀은 모든 측면에서 반대로 했다. 유명한 마취과 전문의가 기본 절차에 따라 유연한 소재의 후드 마스크 삽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삽입에 실패하자 일레인에게 근육을 이완시키는 주사를 넣고 다시 시도했다. 다음 단계도 실패했을 때 마취의는 안면 마스크를 이용해 일레인의 폐에 산소를 공급하려고 했다. 이 방법도 통하지 않았고 수술을 시작한 지 6, 7분이 지난 상황에서 기관 내 습관을 결정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수술을 준비 중이던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근처에 있던 또 다른 마취과 전문의가 급히 합류했지만 이들 중 누구도 관을 삽입하지 못했다. 공기를 들이마시지 못하면서 일레인의 산소 포도가 수치가 떨어졌다. 산소 포도가 수치가 정상이면 이를 측정하는 모니터에서 흘러나온 소리가 안정적이지만 수치가 지나치게 떨어지면 이 소리가 나며 주변의 관심을 끈다. 앞의 시험 상황에서처럼 크고 지속적으로 울렸다. 세 사람 모두 경험 많은 의사였음에도 누구도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 이들의 관심은 온통 망할 관을 삽입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었다. 다른 데 관심을 둘 여유가 없었다. 자신의 한계를 알지 못했기에 끝까지 관에만 집착했다. 모니터는 관심 밖이었고 삐 소리는 희미하게 들렸다. 심지어 환자의 몸도 이들이 관심을 집중한 부위를 제외하고 거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의사들의 실수는 타격이 컸다. 2분이 지났을 때만 해도 일레인의 상태는 괜찮았다. 그저 의식이 없을 뿐 뇌는 손상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피부는 이미 파랗게 변하고 있었다.
아무도 일레인의 이상 변화를 알아채지 못한 채 산소 수치가 낮게 유지되면서 점점 뇌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뇌 조직이 자극을 받았을 때 발생하는 흔한 부작용으로 그녀의 팔이 마치 자신을 보호하려는 몸짓처럼 얼굴을 향해 올라갔다. 새 의사는 이 움직임마저 보지 못했다. 모든 상황을 지켜본 사람은 간호사들이었다. 간호사 한 명이 옆방으로 급히 뛰어가 기관 절개술 도구를 챙겨왔다. 목의 아랫부분을 절개하면 삽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산소를 곧장 환자에게 공급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간호사가 의사들에게 도구를 보여줬을 때 의사들은 무시했다. 의사들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느라 매우 바빴고 어떤 것도 그들을 방해할 수 없었다. 처음 마취를 시작했던 의사가 계속해서 이런저런 시도를 했으나 어느 것도 효과가 없자 훗날 인정했듯이 자포자기하며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잃었다. 새 의사는 누가 책임을 질지를 두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맹렬히 언종을 벌였다. 셋 중 전반적인 상황을 보는 책임자가 없었다. 나중에 들어온 마취과 전문의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후두경 사용을 선택했다. 앞서 시도한 방법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그를 멈추게 하거나 최상의 방법을 찾아줄 담당자가 없었다. 그가 후두경을 집어들었으나 충분한 깊이까지 넣을 수 없었다. 그래서 후두경으로 다시 시도했다. 역시 실패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바통을 넘겨받았고 훨씬 유연한 광섬유 후두경을 삽입하려고 했으나 이번에도 실패했다. 20분이 지나고 의사들은 점진적으로 산소 흡입을 가능하게 해주는 후드 마스크를 시도했다. 이후의 녹음 기록은 일레인의 몸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말해주었다. 아주 잠깐 산소 수치가 거의 안전한 수준까지 올라왔었는데 의사들은 내부를 더 잘 볼 수 있기를 바라며 유연한 광섬유 관찰경을 다시 삽입하는 데만 온 신경을 집중하느라 일레인 상태의 변화를 또 놓쳤고 또다시 산소 수치가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35분이 지났을 무렵 의사들은 일레인을 깨우기로 했다. 관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심지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관 내 삭관을 시도하고자 하자고 한 명이 중얼거렸다. 간호사 중 2명이 지켜보셨다. 안 돼요. 간호사들은 의사들이 환자의 산소 수치가 떨어지는 것을 무시하면서 이미 환자에게 어떤 손상을 입혔는지 알고 있었다. 일레인은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그녀는 온 상태에 빠졌고 다시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브로마일린 아내의 사고에 대한 병원의 최종 보고서를 전부 읽고 나서 생각했다. 이건 전형적인 인적 요인 문제야. 집착 오류, 시간 지각, 위계 때문에 발생했어. 사람들은 처음 상황 지각 능력을 잃으면 모호하게 불편함을 느낀다. 무언가가 잘못되었음을 알지만 착오를 바라보지 못한다. 점점 더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자신이 하는 일을 못 맡게 하는 사람에게 분노를 터뜨린다. GPS가 개발되기 전 사람들은 지도를 잘못 읽었을 때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고 자신을 설득하기 위해 익숙해 보이는 랜드마크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다. 서바이벌 전문가들은 이것을 지도 왜곡하기라고 부른다. 일레인의 의사들이 경험한 현상이 여기에 해당한다. 새 의사는 후두경과 광섬유, 관찰경을 이용해 부분적인 성공의 기미를 보자 자신들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속단했다. 브로마일린은 항공업계에 종사하며 이런 현상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집착은 스트레스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가 말했다. 인적 요인 훈련은 어느 시점에는 이런 행동 패턴을 깨고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죠. 의료계는 이 점에서 훨씬 비춰져 있었다. 예를 들어 웨일스에서 발생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집도의가 고령 환자의 손상된 신장을 떼어내기 시작했을 때 수술방에 함께 있던 여성 인턴이 실수를 알아차렸다. 그러나 의사가 남성인 데다가 나이가 더 많았기 때문에 게다가 그의 실력에 필적하는 젊은 의사들, 특히 젊은 여의사는 없었기 때문에 그녀의 의견은 받아들여질 리가 없었다. 한 가지 문제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감각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는 줄어든다. 전문의가 특정 문제에 집착하면 다수의 간호사나 전공의가 제공해줄 수 있는 정보도 마찬가지로 줄어든다. 일레인 브로마일리의 의사들은 그저 절차인 일뿐인 호흡관 삽입에 집중했다. 주사와 후두경, 광섬유, 관찰경, 유도선 등을 이용한 조치에 매달리느라 더 큰 목적을 잃어버렸다. 의사들은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는 일에 집중했어야 했다.
브로마일리가 일하는 항공업계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았다. 블랙박스 증거를 살펴보면 부하 직원이 실수를 알아차리고도 입을 닫거나 무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비행기 조종실을 수술실로 바꿔본다면 상황에서 한 발 물러나 수술실 가장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흔히 가장 잘 볼 수 있죠. 지식은 결코 어느 한 완벽한 존재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모두에게 흩어져 있었다. 아집을 버리고 들어라. 브로마일리가 수술팀과 기관 내 사건에 대해 알게 된 세부 사항들은 의술에 국한된 것이었지만 일레인의 희생으로 얻은 교훈은 일반적인 상황으로 더 확장할 수 있다. 인간 지각에는 한계가 있다. 집중하면서 동시에 폭넓은 시야를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편협하고 잘못된 시각을 갖지 않으려면 타인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겸손함을 가져야 한다. 이를 선불교식으로 요약하자면 아집을 버리고 들어라 이다. 이를 실천하는데 필요한 전제조건이 있다.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닌 들을 필요가 있는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기꺼이 곁에 두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일찍이 간파했듯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이 똑똑하다고 확신하지만 사실 똑똑한 사람들이 그들 아래에 모여 있는 것이다. 아프리카 민족회의 지도자였던 넬슨 만델라는 이런 오류를 경계했다. 1990년대 초반에 막 석방되었을 때, 그러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자유선거가 아직 도입되기 전에 그는 석유회사 쉘의 시나리오 팀이 남아프리카가 직면할 수 있는 문제들을 연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들에게 의견을 구했다. 시나리오 팀이 들려준 연구 결과 중 하나가 특히 전곡을 찔렀다. 다녀간 야당이었던 아프리카 민족회의는 부유한 백인 기업의 자산을 몰수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로 인해 경제가 무너지는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 확실하다는 내용이었다. 만델라는 이들의 말을 경청한 후 당의 정책을 바꾸었다. 10년 뒤에 만델라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된 타보 음베키는 쉘 시나리오 팀의 후신으로 결성된 팀으로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직면한 새로운 문제를 보여주는 보고를 받았다. 부패의 위험을 경고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불안해야 할 만한 여러 이유로 정신이 불안정했던 음베키는 귀담아 듣지 않았고 감히 자신의 권위에 도전했다며 이들을 비난했다. 그는 재임 기간 내내 자신에게 경의를 표하라고 강요하면서 자신을 오르지 못할 산 같은 존재로 만들었고 이로 인해 필요한 정보가 상부로 전달되지 못했다. 그의 후임인 제이콥 주마의 재임 기간에 앞서 예견되었던 부패 문제가 국가에 해를 입혔다. 전 세계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항공업계는 더 안전한 비행을 위해 많은 안전 절차를 만들었고 여러 사람에게 흩어져 있는 다양한 지식이 활용되도록 했다. 예를 들면 비행 전 팀 전원이 모여 각자 무조건 한마디씩 말하도록 규정했다. 그저 자신을 소개하는 말이라도 상관없었다. 이것은 어색한 분위기를 깨주면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가장 소심한 말단 승무원조차도 눈치 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해 주었다. 이것만으로도 이들은 아무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위기를 맞지 않아도 되었다. 물론 위기를 올바르게 세웠을 때의 이점은 분명히 있다. 실제 수술실은 영화에서 보는 모습처럼 차분하지 않다. 장시간의 수술을 진행하는 동안 집도의와 마취의, 수술보조의, 마취보조의, 전기기사, 초음파 전문가, 제조사 직원, 간호사, 간호대 실습생, 양약자, 전공의, 의대 실습생, 컴퓨터 전문가, 엑스레이 전문가, 병리학자 등 다양한 사람이 필요에 따라 수술실을 들락거릴 수 있고 이들 중 다수가 서로 친분이 거의 없다. 일레인 브로마일리의 수술실에 참여했던 3명의 의사 중 통솔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였을까? 앞서 보았듯이 누구도 아니었다. 3사람 모두 뒤로 물러서서 누가 수술을 지휘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반면 다른 영국 마취과 의사는 수술팀과 잡담을 많이 하거나 지나치게 친근하게 대했을 때 이들이
자기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도구를 의사는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데도 건네주었다고 보고했다. 항상 그렇듯이 지나친 개방은 무질서를 초래한다. 친절할 때 지나치게 친절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자 문제는 곧 해결되었다. 비극을 딛고 이뤄낸 혁신. 마틴 브로마일리의 아내는 사망했다.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아마도 소송을 제기하거나 격렬히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했을 것이다. 또는 절망하며 그저 포기해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겸허하게 행동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두 자녀를 양육해야 했고 자신의 괴로움 때문에 아이들의 삶이 암울해지기를 원치 않았다. 브로마일리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저는 몇 년이 흐른 뒤 빅토리아와 애덤에게 비록 엄마는 죽었지만 이 일로 얻은 교훈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브로마일리는 수술을 진행한 의사들을 비난하지 않았다. 의사들이 이미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았음을 알았다. 진상조사에서 의사 중 누구도 자신들이 취해야 했던 행동을 하지 않은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브로마일리는 의사들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느낄지를 상상해보라고 반문했다. 그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실력 없는 의사도 아니죠. 좋은 일을 하는 좋은 사람들이에요. 다만 보통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했을 뿐이고 다른 업계에서는 제공하는 훈련을 받지 못하면서 잘못된 길을 걷게 되었죠.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가운데 브로마일리는 아내의 수술팀과 다른 전문가들과 협력해 임상 인적 요인 그룹을 설립했다. 이 단체는 항공업계의 뛰어난 지식을 의료업계에 접목하고 새로운 연구를 이끌면서 광범위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일레인의 수술이 잘못되었을 때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들이 이 단체의 프로그램으로 훈련을 받았다. 브로마일리는 만약 내일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 이들을 가장 신뢰할 겁니다. 라고 말했다. 듀랑을 방문했던 영국 선임은 의료진들의 습성을 잘 알았고 그는 몇몇 인적 요인 교육을 받았다. 듀랑은 마취의들이 경청하는 태도를 완벽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라며 시험을 계획했다. 의사들이 지위를 지나치게 앞세우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시야가 좁아지지만 훈련이 이루어진다면 유계질서로 인한 패착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알게 된 이후 듀랑은 시험에 더 많은 변화를 주었다. 의료진은 폭넓은 관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습관을 배울 수 있었다. 이것이 듀랑이 의료진에게서 끌어내고 싶은 자질이었다. 이제 듀랑은 시험을 볼 때 도움을 청하는 것이 감점 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과하지 않은 선에서는 점수를 더 주었다. 아집을 버리고 도움을 구하는 태도가 성공으로 이끌 것이다. 듀랑은 이런 사실을 재빠르게 파악했고 수석 전공의도 이를 이해했다.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는 엄청난 이점으로 작용한다. 부하가 상관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나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겸손해질 때 비로소 집착을 피하는 데 도움을 주는 소통의 창구가 만들어진다. 문제를 일으키는 최대 장본인들은 하나같이 눈뜬 장님이다. 독재자는 공포에 떠는 공직자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는지 모른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에서 인터뷰에 응한 의사의 64%가 수술 시 높은 수준의 팀워크를 보여주었다고 느낀 데 반해 이들과 함께한 간호사는 28%만이 여기에 동의했다. 이 결과는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자신의 확신에 의문을 제기하는 정보에 충분히 열려있다고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다. 우물 안에 둥지를 틀고 자신만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어 느긋하게 거니는 것은 편하다. 모두가 자신에게 친절하고 만사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는 그런 곳. 이런 경향은 소셜미디어 속도는 빠른 반면 피드백 회로는 느려진 현대사회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그러나 현실 살기는 무자비하다. 바위 덩어리가 당신이 가는 길 위로 굴러떨어질 때 사실이 아니라고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강요한다고 고통스러운 충격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아첨꾼들에 둘러싸인 사람은 결국에는 문제가 발생하는 현실을 막지 못한다. 이 사례에서도 충동적이거나 편협한 행동에 초래한 결과를 확인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알 수 있듯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더 큰 기회를 얻는다. 괴물이 되는 순간 누구도 예외로 두지 마라. 특히 나 자신을. 이날 오후가 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처벌하는 일 없이 항해를 계속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 블라이 선장의 두 얼굴. 1700년대 후반의 영국 해군은 장교들이 부하들을 다루는 방식에 규제를 가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윌리엄 블라이의 행동은 너무 두드러져서 영국 해군성이 부하들에 대한 그의 도를 넘는 언사를 공식적으로 질책했다. 당시 영국 사회의 계급 구조와 신분 질서의 제약을 고려하면 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었다. 추악한 행위의 대명사가 된 블라이 선장은 1789년 남태평양에서 발생한 바운티호의 반란으로 유명해졌다. 블라이는 임무를 수행하던 중 한 선원에게 채찍형을 내렸다. 그 선원이 불손하다는 밀고가 들어와 내린 처벌이었다. 자메이카로 이송할 빵나무 묘목을 채집하기 위해 타히티 섬에 정박한 이후로는 선원들을 더 많이 채찍질했다. 옷을 반쯤 벗기고 돛대나 쇠창살에 묶고는 매듭이 있는 9개의 끈으로 된 9가닥의 꼬리는 무시무시한 채찍을 10여 차례 이상 휘두르는 매우 고통스럽고 공개적인 처벌이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는 괴물이고 어쩌면 상상 이상으로 더 흉악했을지도 모른다. 당시 영국 해군은 반란자를 지구 끝까지 추적했고 선원들도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가볍게 반란을 꾀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블라이의 선원들은 반란을 일으켰고 사례는 바운티호 말고도 더 있었다. 공식 기록으로는 4번의 반란이 있었다. 바운티호 반란은 1789년 남태평양에서 발생했다. 8년 뒤에는 영국 해협과 북해에서 블라이가 지휘해야 하던 64개의 포가 탑재된 디렉터호의 선원들이 그를 배에서 쫓아냈다. 다시 7년 뒤에는 워리어호의 장교들이 자신의 자유를 뺏길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폭군 같고 압제적인 태도로 행동했다며 그를 군법회의에 넘겼다. 이때 해군성은 블라이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고 말조심하라는 주의를 주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마지막 반란이 남아있었다. 1806년 블라이의 빵나무 채집 원정을 지원했던 후원자는 블라이를 잉글랜드에서 먼 곳으로 보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의 총독 자리가 공석이었는데 그 자리라면 블라이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리라고 믿었다. 그러나 나이를 먹고 눈에 띄게 허약해지긴 했지만 그의 태도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호주를 향해 함께 항해했던 선박이 몇 척 있었는데 그는 나침반의 정확한 방향과 식량 공급을 위해 어디 정박해야 하는지 누가 책임자가 되어야 하는지와 관련해 수송선의 지휘관과 고집스럽고 짜증나는 언쟁을 벌였다. 참다 못한 지휘관은 블라이의 입을 다물게 하려고 블라이가 탄 배에 대포를 발사하라는 명령을 내릴 정도였다. 호주에 도착한 후에는 상황이 더 험악해졌다. 1년도 지나지 않아 총독인 블라이의 명령을 받는 군부대가 총검을 차고 소총을 장전한 채 블라이를 체포하러 몰려왔다. 어느 설명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마저 이들의 반란을 열렬히 응원했다고 한다. 블라이는 고국으로 귀환이 허락될 때까지 2년간 호주의 연안을 벗어날 수 없었다. 2번의 반란을 경험하고 해군성 군법회의에 한 번 넘겨지고 또 다른 반란으로 자신이 지휘하는 군대에 의해 구금되기까지 했지만 윌리엄 블라이에게 내려진 평가는 불공정한 면이 있었다.
놀랍게도 그는 선장으로 있던 대부분 기간에 사람들에게 알려진 바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날씨가 험악한 날에는 선원들을 기꺼이 도와주었고 선원들이 축축하지 않고 따뜻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애썼다. 차가운 바닷물에 선원들의 해목이 젖으면 자신의 침대를 내주었고 채찍질하는 지휘관의 야만성을 개탄했다. 이토록 상반된 행동들이 어떻게 한 인물의 세계에서 나왔을까? 사람들 대다수가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취한다. 그 가운데 윌리엄 블라이만큼 성격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는 많지 않다. 블라이의 이야기는 바운티호가 향해를 떠나기 10년도 더 전에 시작된다. 21살의 해군 상원생도였던 윌리엄 블라이는 잉글랜드 서쪽으로 조금 떨어진 아일랜드해를 항해하던 영국 해군 함정에서 복무했다. 임무는 맨 섬의 악명 높은 밀수꾼들을 감시하는 일이었다. 블라이는 함대에 어울리는 인물이 아니었다. 젊은 블라이는 그림 솜씨가 뛰어난 예술가였다. 독서와 수학을 좋아했고 구면도형의 기하학적 성질을 연구하는 구면삼각법에 능했다. 그는 왕립협회 소속의 교양 있는 남성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 세상을 변화시킨 뉴턴과 위대한 합리론자들의 뒤를 잇고 싶었다. 그러나 블라이의 집안은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는 16세에 하층 갑판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먼 바다를 항해하는 함대에서 거친 남자들에 둘러싸인 블라이는 어떻게든 혼자 힘으로 살아남아야 했다. 맨 섬에서 상륙 허가를 받았을 때 자신만큼 책을 사랑하는 젊은 여성을 만났다. 그녀의 아버지는 철학자 데이비드 흉과 애덤 스미스와 친분이 있었고 그녀의 할아버지는 글래스고 대학의 총장이었다. 오래가지 않아 두 사람은 결혼하기로 그러나 결혼 시기는 2년 어쩌면 그 이상 뒤로 미룰 수밖에 없다는 데 합의했다. 블라이의 경력에서 놓칠 수 없는 멋진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다른 누구도 아닌 제임스 쿡 선장이 그림 솜씨와 항해 능력을 알아보았다. 제임스 쿡은 그 시대의 위대한 탐험가였고 더 나아가 블라이가 꿈꿔왔던 모든 것을 대변했다. 젊은 장교 후보생 블라이는 쿡 선장의 다음 항해 때 기꺼이 항해사로 일하고 싶었다. 블라이는 망설임 없이 벅찬 마음으로 제안을 수락했다. 당시 많은 함대의 선장이 선원들을 노예나 마찬가지로 다루었다. 하급 장교들이 선원들을 매일 아침 소떼처럼 선실에서 몰고 나와 몽둥이로 구타한다고 알려져 있었다. 어느 영국 함장은 시간상으로 얼마나 빨리 내려왔는지에 상관없이 돛대에서 꼴찌로 내려오는 선원은 채찍형을 받는다는 규칙을 만들었다. 추락사고와 전염병, 괴혈병, 그리고 이 같은 구타로 인해 선원들이 끊임없이 죽어나갔다. 거의 모든 선박에는 선원보다 많은 수의 쥐가 울고랬고 한 달이면 쥐떼가 수천 파운드의 식량을 먹어치웠다. 선원들은 벌레가 득실거리는 비스킷과 썩은 고기, 변질된 버터 따위에 의존해 버텨야 했다. 오물과 지독히 더러운 물이 갑판과 맨 밑바닥을 비롯한 거의 모든 공간에 스며들어 있었고 이런 가운데 돼지와 염소, 오리, 개가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쿡 선장은 이런 환경을 계산했다. 그는 선원들을 노예처럼 부리지 않았다. 왕립협회의 가장 존경받는 회장인 아이적 뉴턴은 신선하고 수정처럼 분명한 우주의 법칙을 발견했다. 제임스 쿡의 새로운 방식은 이런 발견과 맞먹는 것이었다. 쿡은 하위계층 출신의 선원들이 선천적으로 충동적이거나 폭력적이라고 믿지 않았다. 이들의 행동은 공정한 대우를 받으면 개선될 수 있다는 생각에 따라 쿡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 자신의 배에 탄 누구도 매로 다스리지 않았다. 질병에 걸리는 일도 용납할 수 없었다. 질병 발생은 불가항력이 아니었다. 과학의 실패였다. 그는 거의 매일 선원들을 시켜 갑판을 식초로 닦았다. 당시 최신 과학 문헌은 과일과 메가, 소금에 절인 양배추를 혼합해 먹으면 치명적인 괴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를 소개했고 쿡은 실행에 옮겼다. 효과가 있었다. 쿡 선장이 지휘한 첫 번째 배였던 엔데베어호가 스타트렉 엔터프라이즈호의 모델이 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쿡의 배에는 미래에서 온 듯한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모험심도 넘쳐났다. 쿡은 자신이 누구보다도 더 멀리
항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인간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능한 한 먼 곳까지 가겠다는 대담한 계획을 적었다. 엔데버 호는 1768년 블라이가 13세이던 해에 잉글랜드에서 출항했고 3년 후에 약 11만 킬로미터의 항해를 마치고 귀환했다. 이 배는 상상해 본 적도 없는 문화를 탐험하고 새로운 동식물 종을 발견하고 유럽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식품과 옷, 무기를 가져왔다. 쿠고의 새로운 항해 방식으로 선원 중 단 한 명만 사망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한 성과였다. 전례가 없던 일이었다. 젊은 윌리엄 블라이는 1776년에 이 맨섬을 떠나 이 근사하고 진보적인 조직에 합류했다. 22세의 블라이는 쿠고의 레졸루션 호에서 항해장으로 복무했다. 많은 인기를 누렸던 엔더버 호의 뒤를 이은 선박이었다. 항해술은 복잡했다. 블라이는 각도와 거리를 정확하게 재는 6분의와 해도 새롭게 발명한 정확한 시계를 이용해야 했다. 그는 구면 삼각법을 활용했고 뉴턴과 동시대에 살았던 에드먼드 헨리가 찾아낸 자기 편차를 조정하기 위해 계산을 했다. 쿡은 블라이의 결정을 존중했고 블라이는 정확한 항로를 찾아 항로했다. 레졸루션 호는 잉글랜드에서 출항해 태평양의 타히티 섬과 하와이로 이동했고 다시 베링 해협의 얼음으로 덮인 만까지 올라갔다. 러시아인들이 알라슈카라고 불렀던 얼어붙은 거대한 섬이라고 보고한 지역이었다. 블라이는 탐사대를 태운 작은 배들을 이끌고 본선을 떠났고 8월 중순에 3.6m 높이의 얼음벽을 발견한 다음에야 돌아왔다. 바운티호의 평화로운 항해. 본토로 귀향한 블라이는 맨섬에서 만났던 젊은 여성 엘리자베스 베텀과 결혼해 가정을 이루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탐험을 떠났고 영국 해군에서 가장 경험이 풍부한 장교가 되었다. 그의 항법술과 정교하고 아름다운 스케치는 널리 알려졌다. 1787년 30대의 블라이는 마침내 바운티호를 지휘하게 되었고 종용했던 쿡 선장의 방식을 따를 생각이었다. 임무는 간단했다. 타히티 섬에서는 영양가가 풍부한 큰 열매가 열리는 빵나무가 자랐다. 탄수화물이 풍부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 빵맛이 났다. 카리브해 지역으로 묘목을 가져올 수만 있다면 대영 제국 식민지의 또 다른 유용한 작물이 될 수 있었다. 블라이가 채집해야 했던 빵나무는 크기가 컸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배를 기발한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을 세웠고 출항 전에 완성했다. 배의 중심에 채광창과 통기구를 설치해 나무를 키울 거대한 공간을 만들었다. 나무를 따뜻하게 해줄 난로도 있었고 600개 이상의 화분을 담을 나무 틀과 흘러나온 물을 재사용하는 똑똑한 재활용 장치도 마련했다. 바운티호는 쿡의 선박보다 규모가 한 단계 아래인 빠른 소형 범선이었다. 그 당시 규정에 따라 선장으로 명명될 수 없었던 블라이는 대위가 되어야만 지휘관이 될 수 있었다. 선원들을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다. 이들을 잘 교육하고 대해주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대서양을 항해할 때 화산섬인 테네리페 섬에서 블라이는 공식 명령서를 펼치고 요점을 큰 목소리로 발표했다. 우리는 멈추지 않고 오타헤이테로 향할 것이다. 예상보다 몇 주 늦게 출발한 데다 남아메리카 최남단의 케이프 혼에 도착할 때쯤에는 남반구가 겨울에 접어드는 시기이므로 이 지역으로 항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동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아프리카를 돌아가는 항로를 선택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이는 여정이 더 길어진다는 뜻이므로 대비 차원에서 지금부터 비스킷 배급량을 줄이겠다고 선언하면서 선원들의 사기를 진작할 목적으로 획기적인 방법도 함께 발표했다. 당시 선원들은 4시간 교대로 당직을 서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바운티호에서는 교대 시간을 조정해서 당직을 서지 않을 때 8시간 동안 방해받지 않고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었다. 블라이는 항해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선원들의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다. 만족감을 더해주고 기분을 좋게 해준다.
선원 중 한 명은 블라이 발표가 기분 좋게 받아들여졌다고 기록했는데 훗날 그 역시 반란에 가담한다. 타히티 섬에 도착하기 전 수개월 동안 항해는 순조로웠다. 블라이는 식초로 갑판을 정기적으로 문지르게 하여 질병 발생률을 낮췄다. 이 방법은 효과가 있었고 덕분에 바운티를 승선했던 의사는 알코올 중독자가 될 정도였다. 하루는 수많은 돌고래 떼가 만들어낸 살아 움직이는 벽과 나란히 바다를 갈랐고 수많은 나비가 떼를 지어 날아오르는 광경을 모두가 경이롭게 지켜본 날도 있었다. 블라이는 날씨가 허락할 때마다 선원들에게 춤과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자유시간을 주었다. 그는 나는 지금까지 누구도 부득이하게 처벌받지 않아도 되었다는 사실에 큰 기쁨을 느낀다라고 적었다. 블라이가 매우 다정한 사람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와 전에 항해를 해봤던 선원들이 이 여정에 합류하려고 지원했다. 심지어 쿡 선장과 다시 함께 하기 위해 지원했던 인원보다 더 많았다. 키가 크고 머리색이 짙은 청년 플래처 크리스천도 그중 한 명이었다. 크리스천은 블라이와 세 번째 항해를 함께 한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출항 전에는 블라이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의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했다. 바운티호에 승선한 후에는 좀 더 자주 둘이서 식사를 함께 했다. 블라이는 크리스천 집안의 교육 수준이 자신의 처가와 비슷했기 때문에 그와의 대화를 특히 만족스러워했다. 저 젊은이를 특별히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앞선 여정에서 함께했던 1등 항해사가 블라이에게 이렇게 썼다. 선실에서 크리스천과 함께 이틀에 한 번은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블레아이는 크리스천을 임시 장교로 승격시켰다. 바운티호가 포클랜드 제도를 지날 때 출항이 늦어지면서 우려했던 위험이 찾아왔다. 열대지방의 달콤하고 안락했던 항해는 끝났다. 계절이 겨울로 바뀌었고 파도가 거셌다. 남아메리카의 끝단을 지나가려고 애쓰는 동안 비는 진눈개비는 눈으로 바뀌었다. 얼음이 얼면서 항해는 위태로워지기 시작했다. 돛대에서 내려온 선원들의 손은 꽁꽁 얼어붙었고 한동안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도 있었다. 블라이는 이런 상황에 적절히 대처했다. 모든 문제에는 해결책이 있었다. 거친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앞을 볼 수 있도록 블라이 자기 몸을 돛대에 묶었다. 어느 날 밤 마치 도브해의 암벽이 살아 움직이며 배 위로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거대한 파도가 덮쳐 엄청난 양의 바닷물이 선원들의 선실로 쏟아져 들어왔다. 단단히 닫아놓은 문도 무용지물이었다. 블라이는 선원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자신의 선실을 침대가 젖어버린 저 불쌍한 인간들이 사용할 수 있게 비워주었다. 블라이는 선원들이 젖지 않도록 특별히 안전에 신경을 썼다. 선원 2명에게 난로를 담당하게 했고 모든 선원의 옷을 펼쳐서 말렸다. 그는 배급량을 늘렸다. 아침밥으로 따뜻한 오트밀죽과 설탕이 제공되었고 일이 늦게 끝난 선원들도 따뜻한 스프를 먹을 수 있었다. 케이프홈에서 최악의 날들을 보내던 어느 날에는 그는 선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필요한 영양을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 배에 있던 마지막 돼지를 잡으려고 명령했다. 남극 대륙에서 거세게 불어오는 폭풍이 점점 더 악화하면서 선원들의 안전을 위협했다. 블라이는 일지에 선원과 장교들이 더 버텨주기를 기대할 수 없었다 라고 썼다. 결국 남아메리카를 지나는 이 헛된 노력을 그만두겠다고 선포했다. 배를 돌려 동쪽으로 향할 생각이었다. 아프리카를 지나가는 항로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데 수개월이 더 걸렸지만 그는 내 사람들을 관심 있게 보살피며 돌보아야 했다. 환호성이 울렸고 선원들은 일지에 그가 얼마나 멋진지에 대해 썼다. 의사의 조수의 기록에도 선장이 얼마나 선원들을 극진히 보살피고 있는지 언급되었다. 비참이나 중후로 가득 찬 사람도 블라이를 욕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럴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블라이의 목표는 배가 훌륭한 기계처럼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국선장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로부터 받은 영향에 따라 인도적인 차원에서 선원들을 행복하게 해주려 했다. 성공한다면 보상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제임스 쿡은 별 볼 일 없는 농장 일꾼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나 왕립협회의 회원이 되었다. 블라이의 출신도 변변치 않았다.
이번 항해에서 매우 중요한 빵나무 묘목을 제대로 위성하고 더불어 그것을 인도주의적 방식으로 해낸다면 국에 필적하는 명성을 얻을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위험을 알리는 두 번의 징후, 일이 틀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두 번의 징후가 있었다. 공식적인 2인자인 항해장 존 프라이어는 블라이어보다 나이가 많았고 자신보다 어린 사람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상황에 분개했다. 게다가 블라이어보다도 더 어린 플래처 크리스천이 자신과 동등한 위치로 승객했으니 불만이 쌓이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었다. 대서양을 항해한 지 수개월이 지났을 때 프라이어는 20살의 평사는 매슈 퀸틀이 불손하게 행동한다고 블라이어에게 보고했다. 블라이는 사건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영국 해군 지휘체계의 규율에 따라 프라이어의 보고를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지휘체계를 분명하게 유지하기 위해 식량 배급량과 음악과 춤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프라이어의 보고 이후로 갑자기 포악한 매질에 의존하게 되었다. 블라이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이날 오후가 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처벌하는 일 없이 항해를 계속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고 퀸틀은 팔이 묶인 채 채찍질을 당했다. 이 사건은 퀸틀을 제외한 모두의 머릿속에서 곧 잊힌 것처럼 보였고 수개월 동안 바운티호는 이전처럼 별탈 없이 항해를 계속했다. 그러다가 타히티 섬으로 가는 45,000km에 달하는 여정의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때 프라이어는 정기적인 경비 명세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했다. 이 문서는 차후에 절차를 제대로 지켰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해군성에 제출할 것이었다. 프라이어의 행동은 심각한 불복종이었다. 블라이는 격분했다. 명령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달성하려는 모든 목표가 무너질 수도 있었다. 블라이는 모든 선언을 가판으로 집합시키고는 프라이어 옆에 서서 무시무시한 군율을 큰 소리로 읽었다. 혹독한 형벌과 함께 모든 배에 적용되는 정부 규정이었다. 비겁하거나 부주의하거나 불만에 찬 선동의 말을 내뱉는 사람은 누구나 사형에 처하겠다고 협박하는 조항이 있었다. 또 회계장부를 작성할 때 적절한 절차를 무시하는 사람은 면직되고 이후 영국 해군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없다고 위협하는 특정한 조항도 있었다. 이 일은 프라이어의 경력을 망가뜨리고 그의 가족을 궁핍한 생활로 내몰 것이 분명했다. 프라이어는 도박을 걸 수 없었다. 블라이는 이 골칫덩어리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전선원이 보는 앞에서 장부에 서명했다 라고 기록했다. 이 사건이 일단락되고 여유를 되찾은 블라이는 선원들과 다시 문제없이 교류했다. 그는 선원들과 수다를 떨며 밥을 먹었고 가판원들에게 점처럼 다시 친절하게 대했다.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춤을 추었다. 나는 선원 모두를 고향으로 무사히 돌려보낼 수 있기를 기쁜 마음으로 희망한다. 모든 것이 올바른 질서를 되찾았다. 1788년 10월 타히티 섬에 도착했다. 타히티 섬은 지상 낙원이었다. 블라이와 선원들이 정박한 해안 뒤편으로 나무가 무성한 산들이 솟아있었다. 시내에는 깨끗한 물이 흘렀고 석호로 느긋이 흘러들어갔다. 해변은 야자나무로 둘러싸여 있었다. 수십 개의 카누가 이들이 탄 배를 쫓아왔다. 순간 블라이와 선원들은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꼈다. 수많은 토착민들이 내 주변으로 몰려들었고 선원들의 모습을 찾기조차 힘들었다. 폴리네시아 사람들이 음식을 제공했고 아름다운 여성들이 알몸으로 이들을 맞이했다. 해가 질 무렵 배는 돼지와 과일, 작물로 가득 찼다. 폴리네시아 남성들은 돌아갔지만 여성들은 남아서 선원들과 해먹이나 매트 위에서 뒤엉켰다. 블라이는 자신의 욕구를 채우지 않았지만 이 상황을 이해하고 넘겼다. 다음 며칠간 선원들은 새로운 생활에 빠져들었다. 빵나무 묘목은 배로 옮겨 식기에 충분히 튼튼해질 때까지 반년 정도 보호구역에서 재배해야 했다. 그 준비 말고는 딱히 할 일이 없었다. 수개월에 걸쳐 바다에서 고된 노동을 한 것에 비하면 편안한 삶이었다. 블라이는 아이들이 연을 날리거나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노는 것을 지켜보았고 섬의 식물과 문화지형을 기록하는 데 시간을 썼다. 또 지역 지도자들과도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들 중 몇 명은 앞선 쿡 선장과 함께 방문했던 그를 기억했다. 블라이는 지난 방문에서 타히티어를 조금 배웠고 이번에는 함께 온 식물학자와 함께 이들의 말을 더 집중적으로 공부했다. 한편 선원들은
자신들을 환대해준 토착민 가족들과 어울렸다. 서로에게 문신을 해보라고 마을 레슬링 경기를 구경 또는 참가하자고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해변을 거닐자고 부추겼다. 잉글랜드에서 평선원은 하층민 중에서도 최하층에 속했다. 영양실조에 시달렸고 싸움이나 고된 노동으로 몸이 성치 않았다. 한 선원은 안쪽 뺨에 눈에서 목까지 길게 이어지는 흉터가 있었고 골절로 인해 한쪽 팔이 짧아진 선원이나 도끼에 베이고 화상을 입은 선원들도 있었다. 그럼에도 이곳에서는 신과 같은 존재였다. 무엇이 그를 폭군으로 만들었을까? 타히티 섬에서 시간이 멈춘 듯한 일상을 보내는 동안에는 뒤에 어떤 대조적인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바운티호를 계속 방치할 수는 없었기에 다른 정박지로 이동시키기로 하고 선원 모두가 탑승했을 때에야 블라이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지 깨달았다. 왕복이 담당 선원도, 측심원도, 정차의 임무를 맡은 선원도 하나같이 형편없었다. 얼마 가지 않아 영문도 모른 채 바운티호의 뱃머리가 암초에 긁히는 끔찍한 소리가 들렸다. 오도 가도 못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다. 설상가상으로 날씨가 변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목구름이 끼며 물결이 사납게 일었다. 암초에 걸린 배를 빼내지 못하며 파도에 밀려 암초에 더 세게 부딪히면서 구멍이 나고 결국 배가 가라앉게 될 것이었다. 블라이는 가까스로 빠져나오는 데 성공했지만 큰 실망을 느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까지 선원들은 도대체 뭘 했나?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명령에 변화가 생겼다. 1월 5일 늦은 밤에 선원 3명이 무기가 든 상자를 끌며 타령을 시도했다. 이들을 쉽게 발각할 수도 있었지만 불침번선 장교가 잠에 빠져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다. 블라이는 3명의 도망자들이 잡혔을 때 채찍으로 벌했다. 그가 때린 대수는 군율이 정한 최고 대수에 못 미쳤지만 무척 엄한 처벌이었다. 불침번선 장교는 일주일이 넘게 쇠사슬로 묶어두었다. 또 다른 사건이 이어졌다. 정기적으로 돛에 바람을 쐬어 말려야 하는데 아무도 예비용 돛을 가져오지 않았던 것이다.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1년 가까이 항해하는 동안 꼭 필요한 이 돛은 이미 곰팡이가 피고 부식되어 있었다.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장교 모두 이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다. 블라이는 이렇게 적었다. 어떤 직무 태만도 이 범죄에 비할 수 없었다. 블라이는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이 빌어먹을 섬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날씨와 빵나무가 발목을 잡았다. 블라이의 분노는 점점 더 커졌다. 섬을 떠나기 전 그는 한 선원을 불순함을 이유로 무시무시한 9가닥 꼬리 채찍으로 12대를 때렸고 토장민들이 코앞에서 물품을 훔쳐가도록 놓아두었다고 12대를 더 때렸다. 심지어 악의는 없었던 보조요리사를 묶어놓고 유물을 소홀히 했다며 채찍질했고 배의 도살자에게도 식칼을 도둑맞은 것에 대해 무자비하게 채찍질을 했다. 살을 겹쳤던 블라이는 어디로 간 것일까? 어쩌면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모른다. 블라이에게는 자신의 임무가 가장 중요했다. 여기에 더해 공정하고 과학적인 접근법이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 선원들은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었다. 배가 안정이 되고 균형 잡힌 상태를 유지하는 데 잘 대해주는 것이 운영에 도움이 되었다. 블라이가 공정하고 너그러운 태도를 보여주면 선원들은 활기와 부지런함으로 보답했다. 그렇지만 타히티 섬은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상태를 악화시켰고 쿡과 블라이가 바꾸고 싶어 했던 전통적인 악순환이 시작되었다. 선원들이 불만을 품고 이에 장교들이 무자비해지면서 선원들의 불만이 더욱 커지고 그래서 장교들이 더욱 무자비해졌다. 스타렉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공사에서 보았듯이 강하고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이 때때로 지역사회 전체의 상호작용 방식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블라이에게는 이런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다. 자녀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똑똑하지 않다고 고함을 치는 부모처럼 그는 자신의 모든 좌절감을 분출했다. 균형이 사라졌다. 1789년 4월 4일 마침내 블라이의 선원들은 충분히 자란 빵나무 묘목을 배에 싣고 닻을 올렸다. 블라이는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배를 잘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들은 중간에 케이프타운에 한번 들르는 것 말고는 카리브해까지 지구를 반바퀴 돌아갈 예정이었다. 선원들은 돛을 올리거나 내리면서 열심히 일했고 블라이는 타히티 섬에서 가져온 신선한 식량이 나중에 필요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배급량을 엄격하게 단속했다.
이 방식은 대서양을 항해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타히티 섬에서 보낸 6개월의 시간은 선원들을 바꾸어 놓았다. 선원 중 다수가 섬에 도착하면서부터 흥청거리며 난잡하게 놀았다. 친구를 사귀었고 마을 아이들과 놀아주었으며 음식은 맛있고 풍부했다. 이러는 중에 몇몇 임신한 여성들도 생겼다. 출항하고 일주일이 되지 않아 블라이는 직무 태만을 들어 선원 한 명에게 채찍형을 가했다. 보통은 장교들이 망설임 없이 그를 따랐지만 이단은 무언가 달랐다. 특히 플래처 크리스천이 그랬다. 크리스천은 왜 달라진 것일까? 그 이유는 거의 매일 밤을 육지에서 보내면서 마우아투아라는 여성과 가깝게 지냈고 아이가 생겼는데 이제 그녀와 헤어져야 했기 때문이다. 블라이는 어느 여성과도 진지한 관계를 갖지 않았고 바람을 피웠다고 해도 짧게 끝났다. 블라이에게는 언제나 임무가 먼저였다. 블라이는 불만을 쏟아냈고 선원들에게 욕설을 내뱉었다. 그리고 크리스천과의 우정을 잃었다. 한 선원은 어떤 잘못이 발견될 때면 선장의 분노가 미스터 크리스천에게 집중되었다라고 기억했다. 크리스천은 블라이에게 그만하라고 지정했으나 그는 듣지 않았다. 블라이는 이 배에 탄 장교들만큼 부주의하고 쓸모없으며 하찮은 장교들은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썼다. 또 일부 적절한 형벌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썼다. 어쩌면 블라이도 해군의 위계 질서가 사라진 타히티 섬의 유혹에 맞서 그리고 자신을 왕립협회로 연결해 줄 수 있는 현지 조사가 무의미해지지 않도록 자신을 방어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항해를 재개하고 19일째 되던 날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블라이는 깨끗한 식수의 중요한 원천인 코코넛을 상갑판의 총기들 사이에 엄청나게 비축해 두었다. 장교들은 코코넛을 지킬 책임이 있었다. 4월 23일 아침에 블라이는 비축량이 줄어들었음을 알아차렸다. 누가 훔친 것일까? 장교들은 하나같이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분명히 이들 중 한 명 이상이 훔쳤을 터다. 장교들은 서로를 지켜주고 있었다. 블라이는 욕하기 시작했다. 빌어먹을 놈들. 이 일을 후회하게 해주지. 전부 지옥에나 떨어져. 그는 이제 선원들도 사람이며 현명하게 이끌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침착한 국선장이 아니었다. 블라이는 이 불복종에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곧 격노했다. 분별 있는 절차가 항해를 완벽하게 만든다. 저들은 왜 그 방식을 고사하지 못한단 말인가. 플래처 크리스찬이 중재를 시도했으나 오히려 블라이를 더욱 분하게 했고 블라이는 자신의 선실문을 박차며 들어갔다. 배에서 목소리를 냈던 윌리엄 퍼셀에 따르면 크리스찬은 눈물을 흘렸다. 퍼셀, 제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퍼셀은 자신도 블라이의 호된 질책으로 괴로웠다고 말하며 그를 위로해 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자신과 크리스찬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몰랐다. 퍼셀은 해군성에서 발급한 임명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재직임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그저 임시장교에 지나지 않았고 실제 직위인 부항에 사는 그가 재직임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했다. 이는 크리스천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굴욕을 안겨줄 것이었다. 그의 형은 캠브리지 대학 교수였다. 만약 제가 목수님처럼 말했다면 그는 저를 끝장냈을 겁니다. 아마 돛대에 묻고 재직질을 했겠죠. 우리 두 사람 관계의 종말을 의미해요. 갈수록 긴장감이 쌓였고 5일 후에 크리스천은 반란을 일으켰다. 블라이는 새벽 5시 30분 자신의 침대에서 갑판을 끌려 나왔다. 손은 등 뒤로 묶였고 반란자들이 신뢰하지 않았던 18명의 선원과 함께 본선의 작은 배에 태워졌다. 블라이는 저항했지만 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이런 폭력적인 행동의 원인을 크리스천에게 강력히 따져 물었다. 작은 배에 타고 있던 선원 중 한 명이 블레어와 함께 총을 빼앗으려고 했을 때 대서양에서 블라이가 채찍으로 때렸던 젊은 매슈 퀸틀의 총을 다시 잡아챘다. 퀸틀은 이 행동에 큰 희열을 느꼈을 것이다. 마지막 순간은 사나웠다. 반란자들은 럼주를 마신 상태로 총을 흔들며 외쳤다. 저 새끼의 머리를 당장 날려버려. 격노한 블라이가 크리스천에게 소리를 질렀다. 제발 여기서 그만둬. 내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춤도 추었잖아. 하지만 소용없었다. 크리스천이 배로 다가가던 갑판장에게 차분하게 말했다. 여행 내내 블라이 선장이 저를 개처럼 취급했어요. 저는 지옥에 살았죠. 블라이는 여전히 맞서려고 했으나 크리스천은 굴복할 수 없었다. 블라이에게 나침판과 물통을 준 것으로 봐서 그가 조금은 가책을 느꼈음을 불명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없었다. 블라이가 반란을 끝내라고 요구했을 때 크리스천은 올랜 친구의 가슴에 총검을 겨누었다. 조금이라도 저항했다면 죽음을 면치 못한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반란자들은 타히티 섬으로 돌아갈 것이고 이들의 기분대로라면 바운티호의 대포를 블라이가 타고 있는 배를 향해 발포할 가능성이 컸다.
블라이와 쫓겨난 선원들은 노를 저어 멀어졌고 바운티호가 돛을 올리고 바람을 타며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무너진 리더십 회복하기. 다시 한번 블라이의 태도에 변화가 생겼다. 블라이의 목표는 바뀐 적이 없었다. 선원들을 배에 가득 태우고 세계 곳곳을 돌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때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이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항해 중에 이것이 친절한 행동으로 이어졌고 그의 선원들이 남아메리카 여정에서 끔찍한 날씨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명령 체계에는 문제가 없었고 블라이는 선원들이 능률적으로 일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이 체계를 활용했다. 타히티 섬 생활로 인해 다시 바운티호에 탑승했을 때 선원들의 변화와 함께 명령 체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목표는 여전히 같았지만 이번에는 채찍질과 심한 질책으로 다스렸다. 블라이는 분별 있고 합리적인 태도가 다시 한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선원과 장교들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들려고 노력했다. 소형 배를 타고 표류하면서 명령 체계가 자연스럽게 다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역시 블라이의 행동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 때문에 생겨난 것이었다. 모두 블라이만이 자신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것으로 그의 태도가 즉각 바뀌었다. 이 상황에서 너그러운 합리성이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려는 그의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었다. 과거를 돌아볼 시간이 생기자마자 내 마음이 훌륭하게 지탱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고향은 19,300km 떨어져 있었다. 그곳으로 돌아가서 해군성에 그간의 일을 설명하면 블라이는 재기할 수 있었다. 일본인 예술가 호쿠사이는 인간의 마음에 생기는 이러한 현상을 이해했다. 그의 유명한 판화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에는 그의 표현대로 근육 힘줄 같은 힘을 가진 위협적인 파도를 보여준다. 왼쪽에서부터 몰아치는 거대한 파도가 당장이라도 집어삼킬 것 같은 모습을 묘사한 작품이다. 인간이 타고 있는 배가 오른쪽에서부터 접근하고 있고 파도와 배 사이에 평온해 보이는 후지산이 보인다. 오로지 이 예술가만이 전체 전망을 볼 수 있고 놀라 어쩔 줄 모르는 배에 타고 있는 인간들은 볼 수 없다. 이것은 변함없는 세상의 이치를 보여준다. 삶이 우리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흔히 우리는 우리 과거의, 우리 자신의 어느 부분에 관심을 기울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공정한 성향이 있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이러한 성향을 더 많이 끌어내는 경우가 있다. 작은 배에서 블라이의 첫 과제는 식량을 구하는 일이었고 타히티 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섬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출발은 좋았다. 바운티호를 떠난 지 며칠 뒤에 가파른 절벽이 있어 험하기는 했지만 작은 만에 정박할 수 있었다. 식량을 찾으면서 절벽에 달린 포도나 물을 보았고 올라가기 편하게 정돈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절벽임을 알았다. 얼마 안 가서 토착민들이 블라이와 선원들에게 다가왔다. 처음에는 호의적이었지만 치명적인 대포를 탑재한 본선이 뒤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토착민 한 무리가 배에 연결된 줄을 당겨 배를 해변으로 끌어올리려고 했고 배에 남아있던 선원들은 노를 저어가며 끌려가지 않으려고 애썼다. 다른 토착민들은 무게가 2에서 8파운드 되는 큰 돌덩어리들을 모았다. 블라이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았다. 선원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는 배에 남아있는 선원들에게 파도가 치기는 하지만 가능한 한 배의 해변에 가깝게 배를 띄운 채 대기하라고 일렀다. 한편 그는 토착민 지도자들의 주의를 분산시켰다. 그나마 가장 덜 적대적이었던 토착민의 이름은 나가티였다. 내륙 깊은 곳의 동굴에서 이 상황을 침착하게 일기에 기록했다. 블라이는 땅거미가 지기 직전에 싸워야만 한다면 밤이 우리에게 더 유리할 것이다. 단검을 단단히 쥐고 나가티의 손을 잡고 해변으로 걸어 내려왔다. 모두가 두려워하며 침묵했다.
해변에는 아까보다 더 많은 토착민 전사가 모여 있었고 손에 들고 있는 돌을 부딪히며 딱딱거리는 불길한 소리를 냈다. 블라이와 목수만이 해변에 남아있는 유일한 영국인이었다. 갑자기 나가티가 블라이의 손에서 빠져나갔고 이것이 상황을 폭발시켰다. 해변보다 높은 위치에서 기다리고 있던 토착민들이 공격을 위해 빠르게 전진했고 블라이와 목수는 파도를 가르며 배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 선원들은 노를 저었지만 다른 토착민들이 선 위에 달린 밧줄을 잡아당기면서 배가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했다. 이때 가판수 존 노턴이 배가 토착민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배에서 뛰어내렸다. 블라이와 목수가 배에 올라타는 동안 노턴이 쓰러졌다. 뒤를 돌아봤을 때는 노턴은 큰 돌을 든 남성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노턴은 블라이와 이전에 함께 항해한 적이 있던 선원이었다. 다시 한번 블라이와 함께 하기로 했고 블라이는 훌륭한 인격을 가졌다며 그를 좋아했다. 노턴은 파도의 중심을 잃고 쓰러졌지만 아마도 그때까지는 살아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블라이는 결정을 내렸다. 토착민들이 여전히 밧줄을 붙잡고 있었고 배를 해변으로 세게 잡아당겼다. 내 주머니에 칼이 없었다면 토착민들은 분명 성공했을 것이다. 나는 칼로 줄을 잘랐다. 항해가 다시 시작되었다. 가장 가까운 정착지는 4,800km 이상 떨어진 티모르 섬의 네덜란드 령이었다. 우리는 18명을 가득 태운 길이가 7m 정도 되는 작은 배를 타고 항로가 거의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방향을 바꾸어 바다를 건넜다. 해도는 물론이고 장소의 위치에 대한 내가 가진 기억과 위도와 경도를 보여주는 책에서 얻은 일반 지식 말고는 우리를 안내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블라이는 선원들에게 과거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고 그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밤이 되면 선원들이 함께 노래를 불렀다. 배에 고인 물을 퍼내는 일은 체력을 고갈시켰다. 블라이도 최대한 선원들을 도와 물을 퍼내면서 태평양의 파도가 계속해서 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천을 팽팽하게 펼쳐 배의 모서리에 달아 배의 측면을 몇 인치 높이는 기발한 방법을 고안했다. 블라이는 속도를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초를 일정하게 세는 방법을 하급 선원에게 가르쳤다. 비가 그칠 때마다 진행 상황을 기록했고 모두에게 자신들의 위치를 공유했다. 식량이 부족해서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주요 식량을 목수의 상자에 넣어 안전하게 잠갔고 무게를 재기 위해 야자 껍데기로 저울을 만들었다. 이것이 공정함을 보장했을 뿐만 아니라 절차를 지킴으로써 제한된 식량으로 더 오랫동안 버티게 해주었다. 큰 새를 잡아서 배를 가른 다음 아직 소화되지 않고 남아있는 맛있는 갑오징어나 작은 날치가 있으면 선원들에게 나눠주었다. 블라이는 심지어 선원들이 배 밑바닥에서 찾은 신호기의 조각들을 가지고 조잡한 바느질 솜씨로 영국 국기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다. 기발한 생각이었다. 국기는 고향을 떠올리게 해 선원들의 사기를 끌어올려 주었다. 블라이는 항구에 도착했을 때 자신들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시켜 주기 위해 국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이 잘 풀렸다. 몇 주 동안 폭우와 적은 배급량으로 고생하던 중 기이한 소리를 들었다. 블라이는 이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이들은 호주 북동쪽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 가까워졌으며 산호들 사이로 배를 저어갈 수 있는 틈을 찾아야 했다. 선원들은 자연스럽게 합심해서 산호와 평행하게 최대한 빠른 속도로 노를 저었다. 배가 들어갈 수 있는 틈을 발견했고 힘껏 노를 저어 이곳을 통과했다. 오래가지 않아 잠잠한 바다에 들어섰다. 섬이 하나 있었다. 도착민은 없어 보였다. 이들은 이곳에 배를 댔다. 안전한 곳에 도착하자 규율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기꺼이 도움을 주고 용기를 주던 윌리엄 블라이는 다시 분노에 찬 사람으로 변했다. 사건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역 토착민들이 자신들의 야영지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어떤 종류든 불 피우는 일을 조심해야 했다. 그러나 섬에 도착하자마자 선원 한 명이 혼자서 불을 지폈고 이것이 걷잡을 수 없이 거대한 들불을 일으키면서 갑자기 섬이 온통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보였다. 먼 곳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였다. 바닷물이 밀려들어오고 있어서 당장 도망칠 방법이 없었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 거북이 사냥을 보냈던 선원들이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 블라인은 놀라지 않았다. 초저녁에 불을 끄느라 소란을 피운 뒤라 거북이들이 우리가 있는 근처까지 올 리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후 잠시 들렀던 인근의 다른 섬들에서도 많은 사건이 있었다. 한 번은 블라이가 선원들에게 찾은 식량을 모두 나눠 먹어야 한다고 말했음에도 선원 한 명이 혼자 사냥을 나갔다는 사실을 알아챘고 그를 구타했다. 마찬가지로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갔다 한참 만에 돌아온 목수가 자신이 찾은 것은 혼자만 먹겠다고 주장하자 블라이가 막아섰고 목수도 항변했다. 설전이 오가다 급기야 블라이는 날카로운 무기를 집어들었다. 이 언쟁을 제때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로 작정했다. 내 지휘권을 보호하거나 이를 시도하다가 주권이었다. 나는 단검을 들어 그에게 무기를 들어 방어하라고 명령했다. 이것은 블라이의 입장이다. 프라이어에 따르면 그는 거의 미친 사람 같았고 말리려고 하자 끼어들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다행히 누군가가 목숨을 잃기 전에 목수가 항복했다. 배로 되돌아갔을 때 모든 것이 다시 뒤집혔다. 누구도 허락 없이는 불을 지피지 않았고 몰래 먹을 것을 찾아 나서지도 않았다. 모두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블라이에게 의존했다. 식량 배급량이 너무 적다고 몇몇이 불평하기는 했지만 앞의 사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블라이에게 비판적이었던 프라이어와 다른 선원들 기록에도 다른 문제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 이들은 다시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며 아픈 선원을 정성스럽게 돌봐주었다. 마침내 유럽인들이 거주하는 티모르 섬에 도착했다. 며칠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블라이는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영국 정부 특사를 만났다. 다시 항해를 시작했을 때 블라이와 선원들은 다시 언쟁을 시작했고 블라이는 창검을 들이대며 프라이어와 목수를 체포해 거의 한 달 동안 사슬에 묶어놓았다. 블라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모든 사람은 변한다. 트위터의 익명성의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에게서 최악의 면은 드러나게 하듯이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모두 특수하지는 않다. 블라이의 경우에는 명령을 등한시하거나 어기는 것이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 다른 때에는 선원들에게 강압적이었다고 해도 지휘체계가 분명하게 잡혀있고 모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할 때 그는 최고의 선장이었다. 타히티 섬에서 도체 곰팡이가 펴였을 때처럼 이것이 깨지면 블라이도 깨졌다. 어느 상황에서 블라이를 연민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었던 특성이 다른 상황에서는 바운티호 반란을 낳았다. 고향에 있는 그의 아내와 친구들에게는 언제나 차분한 사람이었지만 여기서는 쉽게 바뀌었다. 블라이가 영국으로 돌아온 후로 그의 다른 일면이 다시 드러났다. 그는 빵나무 묘목을 자메이카로 운송하는 임무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두 번째 임무를 지원해달라고 해군성을 설득했다. 이번에는 나무를 보호할 초현대적인 온실을 마련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두 척의 배를 대동했고 18명의 무장한 해병대원을 데려갔다. 블라이가 직접 지휘하는 개인 경호원들이었다. 해병대원들은 선원들과 교류가 없었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블라이는 이 소함대를 이끌고 타히티 섬으로 돌아갔고 해병대원들의 존재로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낀 그는 과거의 좋았던 때처럼 합리적이고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섬에서 꽃꽂이용으로 잘라 심은 가지가 천천히 자라는 동안 이전과 같은 문제가 생길 소지를 줄이기 위해 항해 훈련을 시키면서 선원들을 바쁘게 만들었다. 필요한 만큼 수개월을 기다린 끝에 그는 묘목을 배에 옮겨 실었고 3년 늦게서야 마침내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 블라이의 겸손한 표현에 따르면 그 빌어먹을 빵나무를 기어이 자메이카로 이송했다.
자메이카에 있던 영국 당국은 보상으로 막대한 현금을 지급하면서 블라이는 부자가 되었다. 그는 1793년 8월 7일에 영국 본토로 귀환했고 임무 완수에 만족하며 일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이 여정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모두가 직면하는 문제. 이후에 발생한 반란들은 어땠을까? 마찬가지로 블라이가 단순히 좋거나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몇 년 후인 1797년에 디렉터호에서의 반란은 북해와 영국 해협의 함대에 속한 수십 척의 함선에서 한 세기가 지나도록 제자리인 임금 문제를 들고 일어났다. 선원 대부분이 장교들에게 배를 떠나달라고 정중하게 요구하면서 넬슨 제독조차 반란임에도 지금까지 내가 들어본 것 중 가장 남자다웠으며 영국 선원에게 무한한 영예를 주었다 라고 말했다. 블라이는 자신의 임무가 위태롭다고 느껴지면 잔혹해졌지만 디렉터 호의 반란에서는 배에서 떠나달라고 요구받은 많은 장교 중 한 명이었을 뿐이었다. 그 혼자만 당한 일이 아니었다. 블라이가 1808년에 호주 뉴 사우스 웨일스의 총독으로 부임한 후 체포된 사건은 그의 잘못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곳에 주둔하던 부패한 영국 육군 부대가 럼주를 밀수하고 여성들에게 매춘 행위를 강요했다. 블라이가 이를 저지하려고 하자 군대가 그에게서 등을 돌렸던 것이다. 반면 과거 해군성이 주의를 주었던 1804년에 워리오호에서 블라이가 불구에 가까운 프레이저 소위에게 모욕적으로 내뱉은 거친 말은 분명 그의 편을 들어줄 수가 없게 되었다. 이때 블라이는 정말로 나쁜 놈처럼 보였다. 어떤 사람들은 행동을 쉽게 바꾼다. 영국 철학자 메리 미즐리의 말을 빌리면 내면의 군중을 조직하는 데 많은 시간과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마치 마음 안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마다 회의를 열어야 하는 것과 같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내적 기준이 있는데 이것이 아주 강해서 극단적인 변화만이 이들을 바꿀 수 있다. 균형은 그저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에서 가솔린 배급을 비롯해 많은 것을 관장했던 물가관리국의 책임자이자 경제학자인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는 인구의 10%는 언제나 배려심이 있고 약 5%는 언제나 이기적이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보고 행동한다고 말했다. 그렇긴 해도 도덕적인 10%를 깨뜨리거나 5%를 구하기에 충분히 극단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다. 85%의 사람들은 어떤가? 윌리엄 블라이의 세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최고의 선원이자 상법사였던 그는 지휘관으로서 궁극적으로 실패했다고 여겨진다. 누군가를 판단할 때에는 인생의 힘든 순간에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를 살펴보기 때문이다. 타히티 섬을 떠나고 첫 주에 블라이가 자신을 통제했다면 반란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자기 안에 있는 다양한 기질을 깨닫는 것이 현명한 이유다. 즉, 우리가 가진 최악의 측면을 드러나게 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런 변화는 상당히 클 수 있다. 1940년대에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출신 상원 의원 스트롬 서먼드가 대권에 도전했을 때 그가 속한 당은 린치를 정강으로 채택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상원 의원직을 유지했는데 수많은 흑인 유권자들의 표를 받았기 때문이다. 흑인 유권자들은 현재의 이 남자를 좋아했기 때문에 과거의 일을 문제 삼지 않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이해가 가지 않았던 기자가 그 당시 고령이었던 상원 의원에게 물었다. 서먼드가 미소를 지으면서 답했다. 내가 달라졌거든요. 이는 우리가 모두 직면하는 문제이다. 루터교 목사이자 독일 저항운동의 영웅인 디트리히 본 회퍼가 정확하게 묘사했다. 그가 사형당하기 직전인 1945년 봄에 교도소에서 작성한 글이다. 나는 누구인가? 저들이 자주 내게 말해준다. 나는 나를 가둔 감방에서 걸음을 옮긴다. 차분하게, 쾌활하게, 단호하게. 나는 누구인가? 저들이 내게 말해준다.
나는 불운한 날들을 견뎌냈다. 고요하게 미소를 지으며 자랑스럽게 승리에 익숙한 사람처럼. 그런데 나는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일까? 아니면 내가 아는 나만이 나인 걸까? 숨을 쉬기에 허우적거린다. 마치 손이 내 목을 조르는 것처럼. 친절한 말에 목마르고 근사한 사건에 대한 기대를 내던지고 나는 누구인가? 이런 사람인가? 저런 사람인가? 오늘은 이런 사람이고 내일은 다른 사람인가? 둘 다일까? 나는 누구인가? 저들은 나를 조롱한다. 이런 나의 외로운 질문들에 네, 오늘은 페어 플레이어를 읽어보았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가 다를 수 있다. 어떤 신념을 믿고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게 되는 밤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